우리 그 6강은 음식과 수련, 그래서 이제 질병을 대하는 자세, 이렇게 이제 했는데, 좀 부서에 좀 판서가 돼 있죠, 그죠? 다시 하는 겁니다. 지금 녹음이 안 돼가지고. 녹음이 안 돼서, 이제 영상을 보고 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영상을 봐야 돼서, 어, 하다가 제가 이렇게 불이 안 들어온 걸 보고 녹음이 안 돼가지고, 뭐 다시 또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어, 우리가 이제 그 음식과 수련, 질병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련자로서 음식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먹는 습관이 어떻고, 그것이 내 몸에서 어떤 작용을 하고, 우리가 또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간략하게 제가 가진 생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련이나 명상하는 분들이 쓴 글을 제가 보고, 거기서 좀 발췌를 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꼭지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죠. 들어와서 나가는 거. 그런 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식이라고 하죠. 식. 그래서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식이고,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는 것도 식이고, 그러니까 우리 감각을 가지고 대상을 보고 인식하고 하는 것도 식이다. 이런 거죠. 모든 게 들어오고 들어와서 그거를 내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나가고 하는 것들, 그런 걸 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먹는 게 음식이라는 게 이 내 몸이 사실은 모두 내가 먹는 걸로 내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 몸 자체가 먹는 걸 만들어지는 거고, 내가 먹는 것이 나를 이루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질병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질병도 음식이라든지 밖에 외부의 것들이 들어와서 1차적으로 내 몸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질이라고 합니다. 질병 중. 그러니까 뭔가 세균이나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런 상태에서 1차적으로 일어나는 질환, 병적인 상태, 그러니까 부정적인 몸의 상태를 질이라고 하면, 그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이 내 안에서 나의 시스템에 동화돼 가지고 그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부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이제 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음식과 관련돼 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보통 뭐 이렇게 이제 흔히 하는 게 맛있게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맛있게 먹었다가 아니라 잘 먹었다가 돼야 되는. 맛있게 먹었다는 것은 오히려 어떤 미각적인 부분,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면, 잘 먹었다라는 것은 이 섭취한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이 음양의 조화에 맞게, 우주의 질서에 맞게 뭔가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잘 나가는 것들, 그게 잘 먹었다라는 게 되고,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거는 그 자체도 이제 우리가 모든 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들어오는 것보다 들어오는 만큼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지 않은 경우, 그런 게 초과되는 경우, 그렇게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게 바로 이제 독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하는 자세, 뭘 먹는 거에 대해서 이런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양에서는 이제 그 우리 먹는 음식에 대한 원칙이 이제 신토불이라는 거죠. 신토불이. 몸과 흙, 내 몸과 흙이 하나다, 둘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몸과 이렇게 그 흙이 과학적으로도 성분이 아주 유사하다고 합니다. 유사하다고, 뭐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땅에서 나는 걸 먹으니까. 근데 그 뭐 동양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어, 기독교에서도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빚어 만든 거죠.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그 원칙은 아주 간단한 거죠. 이 사람의 몸과 흙이 두 개 아니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것만 잘 먹으면 된다.
흙에서 나는 것을. 흙에서 나는 게, 그 흙에서 나는 식물들을 먹고, 흙에서 나는 그 식물들을 먹고 자란 그 동물들을 먹고, 그렇게 먹으면 잘 먹는 게 된다. 근데 지금 이제 그렇게 잘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살지 않으니까. 어떤 이제 이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가 되니까 식물을 생산하고 고기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산해야 될 거잖아요. 많이 생산해야지 이율을 높이니까. 많이 생산하는 게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죠. 많이 생산이 돼야지 싸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대량으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뭔가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생산 방법은 안 되니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비료들 그리고 이제 사료들도 흙에서 나는 사료가 아니라 가공된 사료들을 먹일 수밖에 없고 사실 우리가 먹는 식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고기가 진짜 이 흙에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거죠.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신토부리가 그대로 우리가 이 원칙을 지키면서 식생을 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이야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산으로 가면 나는 자연인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제 각자 알아서 해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원칙을 아는 상태에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신토부리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식생활을 했느냐 이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보니까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뭐 대충 아는 내용들이고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거나 다 아는 내용들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제대로 지키고 살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 이 상황 자체가 그죠. 상황 자체가 그거를 지키고 살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참고 삼아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는지 세 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옛날 사람들의 먹는 원칙이 하나 중요한 게 제철 음식이죠. 그죠? 제철 음식을 음양의 조화에 맞게 먹었다. 음양의 조화에 맞게. 그러니까 이 제철이라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거죠. 이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는 그 음식에 그 식물이나 동물의 그 전기를 먹는 거죠. 에너지를 먹는다. 에너지를 먹는데 그 에너지의 흐름이 항상 바뀐다는 거죠. 하늘이 먼저 바뀌고 그다음 땅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그 바뀌는 철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변화에 따라서 그 철에 그 음식을 먹어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제철 음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 제철을 아는 걸 우리가 절기라고 하죠. 절기. 절기에 따라서 이제 그때 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에너지가 변하는 게 하늘이 먼저 변하고 땅이 변하고 사람의 에너지가 기운이 변한다고 그래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입춘. 입춘은 언제입니까? 입춘. 보통 한 예? 3월 21일은 춘분 아니에요? 춘분. 입춘을 못한 2월 달이죠, 그죠? 2월 달, 2월 뭐 며칠, 3월 20, 22일 이때가 춘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땅의 봄이라는 거지. 이게 사람의 봄이고. 그러면 입춘에 땅의 봄이라는 거는 이미 그 전에 하늘의 봄은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하늘의 봄이 시작되고 나서 땅의 봄이 시작되고 사람이 봄이 될 때 이때 이제 봄나무를 먹으면 봄에서 나오는 뭐 봄나무 같은 걸 먹으면 이 나물은 땅의 기운과 하늘의 봄 기운을 한 절씩 다 받아온 그 나무를 먹게 된다. 인간이 뒤에서. 그래서 이제 제철 음식을 먹는 게 이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고.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먹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있죠. 잎이 있으면 어느 게 음이고 어느 게 양의 기운이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양의 기운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뿌리하고 잎을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음양의 조화 같이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1년생 잎의 줄기와 다년생 잎의 식물의 줄기가 있으면 어느 게 음의 기운이 강하고 어느 게 양의 기운이 강하겠습니까? 1년생이 어? 생이 이게 양의 기운이 강하고 이게 음의 기운이 그러니까 이게 양의 기운이 다년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마 제가 이제 이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먹어줘야 된다. 식물 식량에 보면 음. 그 다양성 오래된 거 음. 땅에 오래 있었지만은 햇빛을 줄기. 잎하고 네, 그렇죠. 잎은 이제 그때그때 나오는 거니까 내년에 줄기가 이제 다년생 줄기 아무래도 햇빛을 오랫동안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음양의 조화에 제철 음식을 음양의 조화에 맞게 먹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나친 약성이나 독성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약성이나 독성이 있다는 거는 모든 그런 약성과 독성이 다 있죠. 근데 지나치다라는 거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에 이제 맞지 않는 것, 음양의 조화, 일반적인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실 약이나 독은 뭐 똑같다고 그래요, 그죠? 쓰임새에 따라서 다른 거죠.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일반적인 원칙을 벗어나 있는 건 맞다. 음양의 조화가 되지 않고 어느 한쪽이 더 강한 거죠. 강해서 거기서 약성이나 독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대부분 대표적으로 이렇게 음양의 일반적인 원칙에 안 맞고 지나치게 독성이나 이런 게 나타나는 게 버섯이라고 합니다. 버섯이 왜 그럴까요? 얘는 주로 음지에서 자라니까. 음지에서 자라니까. 음양의 기운이 조화롭지 않다. 인삼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그 좋지만 약성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섭취하는 게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이 있었다고 그러고 세 번째는 이제 뭘까요? 세 번째는 옛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뭐 먹을 때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한 게 이제 상극, 상극의 음식을 이제 상가해야 된다. 에너지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러니까 이 음식과 음식도 다 기운이 있는 거니까 그 기운이 맞지 않은 음식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피하고 사람의 기운하고도 맞지 않은 음식들을 피하고 사람의 기운과 너무 이게 유사한 것도 개고기 같은 것도 사실 좀 피해야 된다. 개고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어떤 이 십이경락의 시스템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개고기 같은 거 먹으면 오히려 혼란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극 음식 같은 거 좀 아세요? 네? 참외, 복숭아, 장어, 복숭아. 맞아요? 그럴 수 있겠다. 장어와 복숭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돼지고기하고 생고구마 삼극이래요. 이게 같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파하고 미역이 삼극이라고 그러던데. 미역국에 파 넣어요, 근데. 그렇죠, 그죠? 난 미역국에 파 넣는 거 한 번 못 본 것 같은데. 어. 마하고 미나리 이것도 삼극이라고. 내가 좀 많이 외웠는데 이거. 그 뭐 드라마 이런 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간장게장하고 밤 이게 삼극이래요. 네? 어, 날계란, 감. 그리고 이게 당근,
당근 오이. 당근 오이가 상극이라고 그래요. 생당근하고 오이가 상극이래요. 김밥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김밥 먹었는데. 그러니까 생당근. 그러니까 김밥에는 이제 데친 당근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들어갔을 때 그 상극인 음식들이 몸의 십이경락의 흐름을 막히게 하거나 끊어지게 하거나 뭐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어쨌든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원칙이 이런 원칙이었다. 중요한 건 제철 음식을 먹고 음양이 좋아야 맞게 먹어야 된다. 근데 뭐 다 아는 이야기, 다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제 이대로 잘 안 하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몸으로 이제 느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수련자가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되나, 수련자의 식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글이 있어가지고 참고를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련자의 식생활. 첫 번째는 양. 어느 정도 양을 먹어야 되냐. 어, 제대로 된 수련자는 정충이 되는 거죠. 정충 기장이 되면 불사식이죠. 먹는 걸 탐하지 않으니까 뭐 이슬만 먹고 살 수도 있겠지만, 사람 위의 크기가, 위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용량이 주먹 두 개, 한두 개만인데 이게 이제 이게 먹으면 부풀어지니까 한 1.5리터 정도 된다니까. 1.5리터 정도. 뭐 여자는 좀 작고 남자는 좀 크고.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얼마 정도 채워야 되느냐, 양이 3분의 1 정도 채우는 게 적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적게 먹는 게 최고다 이런 거죠. 수련자로서는 양을 적게 먹는 거, 뭐 이런 거. 양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기운이 강해지면, 중충 기장이 되면 식탐이 되게 줄어들고 많이 안 먹어도 에너지가 생기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음식에 동선을 파악해라, 관찰해라 이런 거죠. 자기가 무엇을 먹고 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해라. 무엇을 먹는지, 나가는 게 얼마만큼 나가는 건지 이런 걸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일종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뭘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또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이런 거를 생활선이라고 하는 거죠. 먹는 거 하나도 그거를 관찰하는 거, 동선을 파악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 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단순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단순한 것을 먹는 게 중요하다. 복잡한 것을 먹으면 그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다 이런 거죠. 복잡한 걸 먹으면 들고 나오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아차리기 힘들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먹는다는 것도 우주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는 거다 이런 거죠. 누군가의 은혜를 입는 거다. 복잡한 걸 먹으면 먹을수록 갚아야 될 은혜가 좀 많아진다. 그래서 단순하게 먹는 것들. 그래서 단순하게 먹었을 때 그 단순하게 먹는 것이 내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몇 끼를 먹느냐, 끼니를 어떻게 먹느냐. 선생님 몇 끼 드세요? 어, 일할 때는 어, 일할 때 하더라도 전에는 잘안 보이는데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음, 음,
근데 일을 하는 사람은 이제 세 끼를 먹어야 되고, 근데 이제 약간 뭐 반백수처럼 수련하는 사람들은 좀 적게 먹어도 되고, 뭐 그러죠. 보통 뭐 이상적인 거는 뭐 8시간에 한 끼 정도 먹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들고 나오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야 되는 거니까 균형을 이루든지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먹는 게 무엇을 먹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수련자로서 이제 어떤 그런 어떤 절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또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핵심이 하나 있죠, 그죠? 제대로 된 거를 먹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걸 먹어야지 저렇게 절제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또 부작용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죠? 제대로 된 걸 먹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근본에서부터 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어쨌든 그 중요성은 우리가 먹는 것이 나를 이루는 거니까 가장 내가 무엇을 먹는가를 항상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게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한 꼭지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제가 이제 그 변호사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항상 문제 있는 사람들만 오잖아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오면 이제 제일 처음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뭐냐? 상당히 관심을 송사가 걸린 게 있으세요. 그 변호사한테 오는 걸 다 이렇게 진짜 문제 중에 문제죠. 정말 문제 중에 문제니까 뭐 돈을 내서라도 해결하러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문제를 갖고 왔을 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쟁적인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종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문제적 상황을 받아들이면 된다. 인정하면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종결할 수 있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본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와서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가 일어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 자체는 어떻게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결이 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됨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대부분. 그런데 처음부터 그 문제가 일어난 그 원인을 스스로 자각하고 상대방과 적당한 타협과 자기의 양보와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문제적 상황을 받아들이면 금방 종결이 될 수 있다.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조언을 하면 변호사 할 일이 없죠.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제 말을 처음에 듣지 않아요.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끝까지 뭐 상대방하고 싸우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수단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죠. 제가 볼 때는 그 끝까지 보이는 거거든요. 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 저는 이런 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정말 진심 어린 그런 어떤 조언을 해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많은 변호사들이 먹고 사는데 우리가 병을 대하는 자체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병을 대하는 자체도 병이 난 원인이라 뭐 그렇게 그냥 우연히 생긴 건 아니죠, 그죠? 근데 그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병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병을 받아들이는 거. 물론 그 병이 적당한 뭐 그 치료나 약을 먹고 고칠 수 있는 거면 좋겠지만, 그러면 뭐 처음부터 걱정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러지 못한 그런 어떤 병적인 질환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런 병들을 같이 그 상을 받아들이는 거. 거기서 출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우리 수련자로서 우리 몸을 대하는 또 태도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건강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욕망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완전한 몸에 대한 집착. 이 몸이라는 건 생로병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노병사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내가 병이 걸리고 아프다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움을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것들이 편해지는데, 받아들이는 순간 그 불편함을 감내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병을, 이 부분은 뭐 어떤 도나 수련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일입니다. 없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간접적으로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몸이 중요하고 우리 몸이 아프면 또 병원을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병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병원에 가고, 이 지금 현재 어떤 의료 시스템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맡기는 게 과연 이제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과연 그게 이 현재 어떤 의료적인 시스템이 이게, 정말 합리적인 것인가?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의사들이 많죠.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예방학이나 기능학이나 대체학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뭐, 그, 책 장사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봤던 책에 환자혁명이라는 책인데, 조한경 그 선생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현대 어떤 의료 체계나 이런 그 대형 병원의 문제점들, 거기에 종속돼 가는 사람들. 이게 책 제목이 환자혁명이잖아요. 그죠? 책 제목이 환자혁명인데, 조한경 박사가 쓴 책인데, 이게 우리가 이 환자혁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몸의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시대 때 이럴 때 그 봉건 영주가 주권을 가지고 있었고 주인 역할을 했고, 그 뒤로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이 사실은 뭐 주인 역할을 하는 경우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군주제에서는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기도 하듯이, 이런 이 의료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환자들이 자기의 주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환자혁명이라고 책을 써서 했는데, 그 책을 한번 이제 읽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책이 뭐 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자기 몸을 대하고 병을 대하는 그 태도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볼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제가 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